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교재를 보시면 맨 앞에 어떤 물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에 시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막 그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은 시간 동안 수업이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빼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요. 9페이지 속력과 속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면서 벡터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시험들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개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그 9페이지 보면 이제 속력과 속도, 그 다음에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물리를 공부하게 되면, 자, 스칼라 물리량과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이제 벡터에 대한 개념을 살짝 나중에 설명한다는데, 물리량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량은. 자,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면 우선 어떤 물리량의 크기만 갖고 있고, 벡터는 크기의 방향성을 띠고 있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스칼라 물리량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스칼라량에는 1. 내가 한 일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 길이, 거리, 질량, 그리고 곧 할 속력,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이죠. 예를 들어서 1시간하고 2시간 중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2시간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길이. 자, 보시는 것처럼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런 것도 한 1m 83 정도 나오는데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물체의 끝에서 끝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길이라고 표현하고, 너와 나 사이는 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다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크기만 갖고 있지 그 안에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그죠?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이라는 건 물질의 고유한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kg하고 2kg 중에 당연히 2kg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 물리량을 그냥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력이라든가 다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냥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설명하는 거고, 자, 어떤 거 여기 보면 벡터 개념에 저희가 배우는 대부분은 이제 벡터의 양을 갖고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힘 같은 거죠. 자, 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힘을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벡터량이 되겠죠. 보통 힘의 3요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힘의 작용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힘의 크기, 그리고 이것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힘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데 힘의 3요소의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고, 우리는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표현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힘이 벡터량이 되겠죠. 자, 힘, 전기장, 자기장,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느냐. 전기장 얘기하면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방향성을 설명하고요. 자기장은 N에서 S극이라는 방향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벡터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장, 자기장, 그 다음에 무게 하나 가볼까요? 질량은 킬로그램인데 무게는 단위가 킬로그램 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이 바로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묶어가지고 나중에 뉴턴이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럼 말하는 여기서 중이라는 개념은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력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벡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곧 우리는 이제 변이, 그 다음 곧 구별할 속력하고 속도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을 얘기하면 벡터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물리량이고, 자,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구나.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뭐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게 되는데 다 벡터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스칼라량이야 물리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구별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베이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속도 나오면 가속도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의드. 그럼 바로 속력하고 속도, 우리 거기 9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하고 속도를 정해 보면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물리량이 너무 쉬워서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인데 둘 다 빠르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설명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아이가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아이는 거리를 d만큼 가고 어떤 애는 ed만큼 갔다면 당연히 누가 더 빠르죠? ed만큼 간 애가 더 빠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얘기한 건 기준 물리량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간 거리가 크면 빠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다시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떤 아이는 시간이 t고 어떤 아이는 et였다면 시간이 작은 아이가 빠른 거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거리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빠르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물리량의 설명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모분자의 형태로 나와 있는 아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그 물리량에선 모에 나와 있는 아이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도 있는데 다 모에 나와 있는 아이가 기준입니다. 즉 우리는 얘를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 시간, 기준 물리량이 1초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국제 물리적으로 얘가 시간분의 거리 나와 있으면 시간이 기준 물리량이구나.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크면 는 속력이 크다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간 변이가 크면 속도가 크구나라고 설명한다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시간 딱 나와 있으면 얘가 우리가 똑같은 기준 물리량 단위 시간 1초 동안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는구나. 그럼 지금 거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거리와 변이만 구별할 줄 알면 속력하고 속도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조건 기준 물리량은 단위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 밀도. 자, 우리가 밀도를 이제 로우라고 표현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구형 행성이 있고요. 지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 있어요. 그럼 과학에서 지구형하고 목성형 중에 누가 질량이 크냐 그러면 당연히 목성형의 질량이 라지 M이고 지구형이 스몰M으로 얘가 더 커요. 그럼 질량은 목성형이 크지만 우리가 밀도, 지구의 밀도와 목성의 밀도를 비교한다면 밀도는 누가 더 크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구가 더 큽니다. 즉 질량과 밀도는 비례니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밀도를 설명할 땐 누가
부피가 기준 물리량이므로 반드시 밀도는 같은 부피만 갖다 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구형은 암석 물질로 되어 있고 목성형은 기체 물질로 되어 있으니 그럼 같은 부피를 갖다 놓고 나면 당연히 질량은 그때는 같은 그 부피 안에는 지구가 훨씬 더 무거운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밀도가 지구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항상 공식에 나와 있는 분모에 나와 있는 이 녀석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가 어떻게 일정하다. 자, 그럼 거리하고 변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의 형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한데 뭐 단위 같은 것들은 물리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MKS 단위라고 해서 항상 거리 단위는 미터가 기준, 시간의 단위는 초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자, 그럼 거리하고 변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에 A, B, C, D. 예를 들어 여기에 자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이 여기 A가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자 구간 사이의 간격은 100m입니다. 100m. 그럼 이렇게 A 지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각 구간의 거리가 100m인 곳을 자 이동하는데 D까지 갔다가 B로 되돌아왔다면 이 물체의 총 이동한 거리 몇 미터가 나오죠? 500m가 나오죠. 그죠? 자, 물체의 총 이동한 거리 값은 500m가 될 것이고요. 자, 변이. 자, 변이는 변한 위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이라면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결과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m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변한 위치는 결국 100m가 나오니 동일한 친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은 똑같겠죠. 그럼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 값을 속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의 속도의 크기를 V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그걸 다 섭되니까 5V가 나오겠죠. 자, 거리하고 변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럼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A에서 B 방향으로 갔다가 쉬지 않고 B에서 C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3초 동안 3m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4초 동안 4m를 이동했다면 물체의 총 이동한 거리값은 7m가 되죠. 근데 변이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차피 시작점과 도착점을 연결할 건데 이 거리가 변이가 되는 거고 그 크기가 5m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지? 3대, 4대, 5, 6대, 8대, 10의 모양을 띌 거기 때문에 그럼 변이는 5m가 되는구나. 자, 물론 시간은 나와 있죠. 3초, 4초니까 그러면 7초 동안. 자, 여기는 몇 초 동안이죠? 같은 물체니까 7초 동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본다면 위에 이 아이의 운동과 아래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뽑아야 되느냐. 어떤 물체가 한 방향으로 쭉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를 언제 구별하냐면 스칼라란 벡터, 즉 방향성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성인데 어떤 물체가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거리와 변이 값이 같죠. 한 번 계속 가니까 거리 변이 똑같아요. 근데 물체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공통점, 무조건 누가 더 커지죠? 무조건 거리 값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변이가 항상 작게 나타나니 이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크면 속력이 크고 변이가 크면 속도가 크니까 항상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면 항상 거리가 크니 그 물체의 속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뭐 계산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뭐 자잘하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공통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가는 동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속력하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는지 물어볼 때 스칼라 벡터량 찾아보니까요. 그럼 A에서 B 구간을 갈 때와 B에서 C 구간을 갈 때 평균 속력의 크기는 3초 동안 3m, 4초 동안 4m니까 평균 속력, 전체 시간 동안 전체 이동거리니까 얘도 1m/s 나오고 이 녀석도 1m/s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두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두 구간에서의 속력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거고요. 맞죠? 속도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물리량에서 크기가 같더라도 방향이 얘는 동쪽이고 얘가 북쪽이라면 속도는 다르구나. 하지만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방향성과 상관없이 그때는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물어보는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A에서 B 구간에 갈 때 여기에 평균 속력이라는 건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니까 당연히 크기가 같으면 둘은 같은데 속도를 물어보면 걔는 속도는 방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다르면 다르구나. 대신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보면 그것은 곧 속력과 같은 개념이니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때는 크기 같으면 같다라고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운동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이제 갔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면 변이값은 이제 0이 된다거나, 그죠? 뭐 이동한 거리라든가 이제 경로 1, 2, 3일 때 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데 그닥 어렵지 않으니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예제 1번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물체가 10m를 갔다가 7m를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총 이동한 거리는 17m. 하지만 결국 되돌아온 변이값이 시작점으로부터 3m 지점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변이는 3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예제 1번에 2번도 보면 6m를 동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8m를 갔다가 남쪽 방향으로 6m를 이동합니다. 그럼 총 이동한 움직인 거리값은 14m가 되지만 변이는 6대 8대 10이니까 10m가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에다가 어떻게 속력과 속도를 단위 시간 동안 집어넣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지금 10페이지 하단부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자, 방금 5m에서 3m를 지금 왕복한 어떤 아이가 있죠. 지금 1번에 보면. 그럼 그 물체의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총 이동한 거리는 8m가 되고요. 변이는 2m가 되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얘기했을 때 이 물체가 돌아올 때까지 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속력은 2분의 8이니까 4가 되고요. 속도는 2분의 2랑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이해하죠? 되게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에 보면 8m를 동쪽으로 갔다가 6m를 남쪽으로 똑같이 갑니다. 근데 시간이 5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5초 동안 총 얼마를 이동하죠? 14m를 이동하는 거니 속력의 크기는 2.8m/s가 되는 거고요. 속도는 5분의 10이랑 똑같죠. 변이값이 1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2m가 된다. 2m/s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 충분히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운동의 표현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그래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의 X축과 Y축 개념이 두 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X축은 항상 시간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 중에 예외성을 두고 한두 개 정도 시간 t가,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시간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기준 물리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단위 시간은 뭘로 나타나죠? 초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간격이 좁다는 건 여기 안에 무조건 하나의 간격은 초당 간격이니까 간격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건 많은 시간을 내가 표현하고자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간격은 1, 2, 3, 4, 5, 6으로 단위 시간 간격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기준 물리량은 초니 눈금 하나의 간격은 초구나.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Y축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했던 것들이 결과값이 보통 Y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Y축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은 ST 그래프, 즉 결과가 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빠르게라는 건, 즉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단위 시간분의 간 거리다. 그럼 얘가 기준 물리량이고 우리는 간 거리가 크면 얘가 결과여야 됩니다. 거리가 크면 속력이 크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물리량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가장 흔한 건 수식은 우선 머릿속에 너무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S 나와 있는데 제곱미터라고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식은 동일한 것들을 여러 개 겹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거리가 되지만 미터 제곱 나왔으니까 이건 면적이 되겠죠. 자, 시간도 t 쓰면 여기 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초구나, 타임을 의미하는 거구나. t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죠? 온도, 템퍼러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은 반복해서 다른 물리량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수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단위,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위에 집중하시면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축에 거리가 나와 있다면 지금부터 해석을 들어가는데 빠르기는 무조건 간 거리가 크면 속력이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Y축만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3 단위는 미터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측정한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0초일 때 물체가 3m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초 때도 3m, 2초 때도 3m, 3초 때도 3m에 있었다면 결국 물체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대로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을 판단할 때, 이 두꺼운 책을 빠르게 정리하려면 챕터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원 안에 여러 개의 소챕터가 있을 텐데 그 소챕터를 가능하면 연결해서 공부해야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므로 자, 지금부터 이런 것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그 물체가 받은 힘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우개 하나를 딱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왔을 때 또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도 여전히 여기에 그 자리에 있겠죠. 즉, 그 물체가 정지했다면 그 물체가 받은 전체 힘의 합,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짜힘 또는 함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힘의 합이 0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됐죠? 아, 정지 상태라면 이걸 운동 법칙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물체가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그 힘의 합은 항상 0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ST 그래프를 다시 하나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미터, 여기에 초 나오겠죠? 자, 다시 할게요. 그럼 이번엔 단위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1초, 2초, 3초. 자, 항상 기준 물리량은 초니까요.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얘가 0초부터 1초 사이에 3m라는 값을 갑니다. 3m. 자, 그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값을 나타내는 거죠. 0,0인 점, 즉 내가 정한 기준점으로부터 그 자리에 있다가 3m를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3, 자, 누적거리죠. 다시 같은 시간 1초 동안 또 얼마를 가죠? 3m를 갑니다. 그럼 누적한 거리는 나로부터 결국 6m 멀어지는 거죠. 자, 또 같은 시간 동안 3m를 이동합니다. 그럼 얘는 그 지점을 연결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하나 탁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y는 as 걸로 표현해요. 자, 중요한 건 y축이 결과라고 했으니까 y는 했을 때 얘가 s가 되는 거고요. x축에 뭐가 나와 있죠? 시간 t가 나와 있으니, 그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수식으로 내용 정리를 잘 하진 않지만 속력 v는 t분의 s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결국 s는 vt, s가 결과니까요. 그죠? 얘가 나오겠죠. 그럼 s는 지금 vt인데, 보다시피 y축의 거리, x축의 시간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벌고 빠르기 v를 의미합니다. 그럼 0초부터 1초 동안 요 기울기를 v1, 여기를 v2, 여기를 v3라고 표현하면 각 시간, 단위 시간 동안을 구간이라고 표현하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v1, 단위 시간 동안 기울기, 그걸 v1이라고 표현한다면 두 번째도 v2, 세 번째 v3 값이 기울기가 똑같으니 속력이 같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등, 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기울기가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고 각 구간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속력이 같았다는 얘기니 등속 직선 운동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얘에 또 의미가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자동차라고 표현한다면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뒤에서 딱 밀어주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힘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물체의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하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운동 반대 방향에 힘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등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물체의 운동하는 앞뒤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시, 그럼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구리를 딱 때리면 방향이 바뀐다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등속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하는 앞뒤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 방향, 직선 운동한다는 건 방향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양옆쪽으로도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면 운동하는 앞뒤, 양옆 어느 쪽으로도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도 결국은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0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자, 알짜 힘은 0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받은 힘이 0일 때 그 물체가 받은 힘이 0이라는 걸 물리 법칙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물리를 했는데 물리 공식에서,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법칙에서 운동 1, 2, 3 법칙을 모른다는 건 물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0일 때 정제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한다라는 물리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체가 받은 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내용이 되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구나. 자, 그럼 이제 대충 저희가 ST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든 Y축이 결국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
단위 시간 동안 그 결과의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물체 운동을 해석하게 되는데,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똑같이 ST 그래프를 쓱 두고, 자, 해석이죠. 저희한테 결국은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그럼 저희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결국은 빠르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죠? 그럼 빠르기는 누가 봐도 A가 기울기가 크니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A 같은 경우 속력이 빠르니 B보다 더 큰 힘을 받았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여기는 다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물체가 받은 알제명이니 두 물체가 받은 전체 힘의 합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단지 해석할 때 같은 시간 t값을 기준으로 B는 이동한 거리가 0,0이 지점, 즉 내가 정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D를 가고요. A는 거리를 만약 예를 들어 뭐 4D를 갔다면 B의 속력이 V일 때 간 거리가 4배 큰 A는 4V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결국 우리한테는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 ST 그래프 똑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A, B, C는 모두 다 등속 운동하죠. 자,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빠르기가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대신 A하고 B는 자,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시간에 출발했는데 출발한 거리가 다르구나. B하고 C는 같은 시간에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B하고 C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시간이 다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의 거리를 1m, B가 1m/s라면 기울기가 같으니 A하고 B는 또는 B하고 C는 다 같은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출발하고 나서 1초 후에 출발했다면 A하고 C의 거리 차는 몇 미터가 나오죠? A하고 C는 2m가 나오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등속 운동 정도는 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여기가 시간 t1이고요. 여기가 t2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뭐 리미트 t는 0부터 뭐 델타 t분의 델타 s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미분값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실은 이제 미분값인데, 실은 이런 건 의미 없죠. 저희한테는 중요한 건 해석이니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와 있다면 지금 이게 미분값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를 V1, 여기를 V2로 표현했을 때 이게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이므로 시간이 t1일 때, 시간이 t2일 때 각 물체의, 즉 물체의 속도에 대한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속도 변화량은 이제 가우스도 되는데 가우스도 정확히 크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t1일 때, 자, 속력이 v1이었습니다. 근데 t2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자, 시간의 흐름 동안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건 속력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물체가 속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뭘 받아야? 힘을 받아야만 속도가 변하는데,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겠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물체가 받은 RGM이 0일 때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울기가 같은 물체가 움직이면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했다는 건 속력이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신 자, 속력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같은 시간 동안 결과, 얘는 요만큼을 갈 수 있는 속력이었고요.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중요한 건 항상 기준 물리량 시간이에요. 요 시간 동안 얘는 요만큼만 가니 누가 봐도 Y축의 결과값이 작은 이 녀석이 속력이 느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고 있고요. 속력이 느려진다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운동 반대 방향 힘을 받으면 이때 F는 MA도 끄집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F는 MA. 우리가 이제 물리를 설명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또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운동 2법칙, 가우스도 법칙에서 보게 되는데 셋 다 미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는 상수 개념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질량은 다 변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은 그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E는 MC 스퀘어라고. 그죠? 이게 특수 상대성에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그때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광속은 불변이니 여기서 얘가 상수의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다? 등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즉 에너지가 질량이야. 그럼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면 질량도 변하죠. 우리 올해 질량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질량 계측 뭐 이런 걸 할 때 그 플랑크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기에서 상수라는 개념으로 질량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곧 질량이므로 질량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으니 에너지 썼다는 건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물체는 움직이거나 이럴 때 마찰이나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손실하는 경우성을 갖기 때문에 다 질량이 감소한다고 또는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짧은 시간 동안은 크게 표현되지 않으므로 얘를 상수처럼 쓰고 중요한 건 힘과 가속도는 같은 벡터 개념을 갖고 있으니 연결성을 띄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비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F가 플러스일 때 둘 다 벡터 개념이니까요. 방향성을 갖겠죠. F가 플러스라는 건 운동 방향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 운동 방향 힘이면 가속도죠. 자, acceleration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금 좀 본토 발음이었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바로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속도라는 건 이 가짜가 더할 가짜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 즉 속도가 더해진다는 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더한다와 줄어드는 방향으로 더한다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량은 뭐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그 속도가 변한다는 건 지금 뭐냐면 물체가 힘을 받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거나 또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물체가 운동 방향 힘을 받으면 당연히 속도는 증가할 거고 운동 반대 방향이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그 옆에 있는 이 부호가 방향성을 설명하는 벡터 개념이구나. 그럼 운동 방향 힘이면 속도는 당연히 증가해요. 운동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보통 물리학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감소했다면 운동 반대 방향 힘을 받았는데 그걸 가속도로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그럼 가속도는 당연히 힘과 비례 개념이니까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정리하니 결국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기서 주로 물어보는 어떤 형태라든가 또는 표현 방식 같은 것들 익숙해지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 그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요런 거 있잖아요. 요때 시간이 t1일 때 물체의 요 순간의 빠르기를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표현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가 되는데 표현 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이게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력일 수도 있고 순간 속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뭐가 들어가 있죠?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냥 벡터 개념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얘가 플러스 방향일 때 얘가 동쪽입니다. 그럼 어떤 물체가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힘을 그럼 어디로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표현하면 힘을 같은 동쪽으로 받으면 속력이 빨라져야 되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있다는 건 힘은 어느 쪽 방향? 서쪽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속도가 감소할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가고 있다가 힘을 자, 동쪽 갈까요? 그럼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우리한테는. 내가 동쪽으로 갑니다. 그럼 힘을 받는다고 바로 방향이 바뀌진 않죠. 그러니 힘을 받지만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속력이 0이 된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다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즉 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어디로 가죠? 동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동한 거리는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반대로 받는다고 해서 방향이 바로 바뀌거나 또는 속력이 바로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서쪽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를 띱니다. 즉 동쪽으로 가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자 어느 순간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이때 물체가 뭐하죠? 정지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0의 형태를 띠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순간 속도. 그러면 이때 요 T1과 T2의 요 점을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되겠죠. 즉,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평균값이 바로 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평균 속도라고 표현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11페이지 보시면 평균 속도와 뭐 순간 속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 값을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리미트 값을 이용해서, 즉 미분 값을 이용해 가지고 순간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아니죠.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수치라든가 양을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제 4번에 가보시면 11페이지 하단부에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변이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구간 A, B에서 이 물체의 평균 속도와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미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A점에서 그건 접선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으니 그러면 평균 속도는 A에서 B까지, 자, 전체 몇 초죠? 4초 동안 이동하죠. 자, 1초부터 5초까지니까 총 4초 동안 간 변이 값은, 자, 보통은 요즘은 이제 위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문제가 워낙 또 옛날 문제라 스타일이라서 변이라는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결국 요즘은 위치라고 많이 표현할 텐데 2에서 4까지 갔으니까 결국 4m를 이동했으니 4초 동안 4m를 이동했다는 건 평균 속력은 1m/s. 접선의 기울기는 자 1분의 2가 나오죠. 맞죠? 기울기가 주어진 그냥 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면 그럼 2m/s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5번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뭐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가 처음에는 40km를 40km/h의 속력으로, 자, 나머지 10km는 40km는 10km 속력에 총 80km를 달렸다면 자동차가 처음 40km는 40km/h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 40km, 나머지 40km 되겠죠? 그죠? 나머지 40km는 자 시간당 10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달렸다면 결국 얘는 4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0km는 10km/h 속력이니까 총 80km를 달렸다면 결국 처음 구간에는 40km를 1시간 동안 간 모양이 되고요. 나머지 40km는 4시간 동안 이동한 모양이 되니까 총 이동한 시간은 5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 80km를 이동했으니 평균 속력은 16km/h가 되는구나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상대 속도도 나오는데 상대 속도도 한번 속력 속도 개념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 자체가 자 VAB는 VB-VA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 속도가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렇게 벡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12페이지에 그 상대 속도에 대한 어떤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화살표가 나와 있다는 건, 자 여기 지금 속력하고 속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속력은 스칼라라 그랬죠?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속력 V는 T분의 S
속도는 V는 T분의 S가 되죠. 그죠? 이제 수업을 조금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약간 입이 트이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그죠?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를 또 촬영하고 있으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한테는 거의 새벽이랑 똑같거든요. 그죠? 졸리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강의가 되게 늦게 끝나서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이제 좀 강의를 좀 말을 했더니 이제 좀 말이 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많이 좀 버벅이는 느낌이었는데 조금 컨디션이 회복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괜찮네요 이제. 이제 조금 느낌이 괜찮네요. 자, 아무튼 거기 속력하고 속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는 거리는 스칼라 개념이니까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개념이라서 여기에 이제 방향성을 표시해서 요 대가리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줘요. 저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변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속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개념 그대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에 화살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변이, 즉 변화, 위치 나타나는 위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 나와 있으면 여기는 얘는 속력이 되겠지만 얘는 벡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속도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다 속도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해석할 때 이 VAB는 하고 나와 있으면 자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A가 주체입니다. B는 남인 거죠. 즉 A가 나라면 B는 남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보는 뭐 영희가 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A 자리에 철수가 보내면 여기다 철수 집어넣고 영희가 보면 영희다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좀 자동차 A가 보는 그럼 여기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나에서 남을 빼는 건데 자 그럼 VB-VA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항상 뭘 빼는 거죠?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남에서 나를 항상 뺍니다. 자 중요한 건 벡터에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세상의 중심은 항상 나여야 됩니다. 즉 내가 기준 물리량.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자동차가 이렇게 하나 무슨 자동차죠? 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50km/h의 속력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똑같이 50km/h의 속력으로 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얘가 A고요. 얘가 B인데 같은 속력으로 가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L은 거리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둘은 보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지해 있는 것처럼 왜? 둘 사이 거리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게 이 모양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자 B는 나랑 같은 방향을 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무조건 기준 방향 플러스라고 친다면 자 B는 나랑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러면 50 빼기 나는 내 기준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가죠? 50으로 가니 0이 나와야 되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이 자동차가 나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세상은 내가 기준이니 내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나와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다가 얘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서쪽 방향은 나랑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음수입니다. 요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속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B는 나랑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50 나랑 반대 방향으로 50km/h 속력을 하고 나는 내 기준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50km/h 속력을 가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0km/h가 나오니 내가 관측했을 때 물체는
나랑은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해됐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30, 하나는 40으로 가게 되면 40으로 가는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럼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예제 6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 A랑 B가 간답니다. 자, 이때 A가 30인가 봐요. 그죠? 자, 얘가 30km/h의 속력으로 B는 40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A가 B를 보면 얼마로 보이죠? 나랑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나랑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부호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나보다 속력이 10만큼 크면 당연히 나보다 10만큼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근데 B가 보면 얘는 속력이 자 나보다는 10만큼 느리니 어떻게 보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쪽 방향 둘 다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B 입장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얘가 1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이번엔 어떤 모양이에요? 자, VBA는 이건 뭐야?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체인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쓸 때는 VA-VB 자, 여기서는 내가 남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속력이 얼마냐? 그러면 A는 나랑 같은 방향으로 30으로 가고요. 빼기 나의 속력은 얘가 B가 지금 나에게 내가 됩니다. 나의 속력은 자 플러스 40이 되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본 누구의 속력? A의 속력은 즉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즉 B가 A를 보게 되면 나랑 반대 방향 즉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쪽 방향으로 10km/h의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 속도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3번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13페이지 예제 7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연직으로 4m/s의 속력으로 자 내리고 있는 빗속을 3m/s의 속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본 빗물의 속도는 몇 m/s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벡터 합으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항상 VAB는 VB-VA의 모양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A가 보는 거죠. 그죠? 자, 이 녀석이 나가 되고요. B가 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속도는 뭐에서 뭘 뺀다?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누가 보느냐가 연직에서 4m/s의 속도로 내리고 있는 빗속을 3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사람이 3m/s의 속도로 자 3m/s의 속도로 기준 방향 플러스 자 어느 쪽 방향이죠? 이게 동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본 겁니다. 사람의 속도는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쪽 방향 즉 연집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누가 내립니까? B가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본다 그러는데 벡터합을 할 거면 시작하는 작용점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밑으로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살짝 내리면 결국 이 녀석이 4m/s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3이고 얘는 4니까 분명히 값은 5가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5가 나올 텐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 공식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나의 속도는 항상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 이건 플러스라면 내가 보는 건 마이너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m/s인 이게 내가 됩니다.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항상 남의 속도, 나의 속도를 빼는 거니까 앞에 음수가 나와 있으면 벡터도 음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결국 얘하고 얘를 합성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3대 4대 5니까 5m/s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몇 미터 퍼 세크로 보이냐 그랬으니까 5미터 퍼 세크 이렇게 보인다고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은 그냥 속력과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속도 운동이나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가속도까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